오늘 주제는 AIDT 기반 교실혁명이라는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21년도 코로나 끝나고 AI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작년부터인가요? 그래서 이 교육혁명이 이루어지려면 교실부터 바꿔야 한다. 다만 그동안의 이제 교육정보의 역사를 보면 위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어떤 정책이 정해지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실, 교사를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교사가 직접 이렇게 연수도 구상하고 또 직접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 여러 가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교실을 이제 교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으로 바꾸고자 하는 뜻으로 교실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다만 교실혁명이라는 게 범위가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저는 AIDT, 다시 말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제 세부 주제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AIDT에 대한 필요성 지금 국회 청원에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만 지난 5월에 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회부가 된 상태인데 핵심 내용은 디지털化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조금 도입을 유보해달라, 이런 요청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DT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AIDT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고 국회 청원에서 들어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깨알같이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조금 우리 대응 방안은 어떠한가. 그래서 제 관점입니다. 이거는 어디 전북이라든가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거든요. 꽤 오랫동안 디지털 교과서는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AIDT는 어떤 내용이고 저도 이제 AIDT 개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랑 같이 개발을 했고요. 검정 1차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정 지침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는 제가 안 들어갔죠. 당연히 공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심사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1차 결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앞으로 저도 좀 전에 이제 교직원 단체를 통해서 질문을 몇 가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 좀 이렇게 드리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이슈와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실혁명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을 제 관점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많이 보셨죠? OECD 2030에 나온 자료인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혁신 역량. 저는 혁신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여기서는 트랜스포메이티브라고 해서 변혁적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변혁이란 말이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서 저는 혁신 역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정문보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죠? 제가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저기 대학에서 교육학개론에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배운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에 대한 정의가 뭔가요? 저는 그 짧은 그 몇 글자, 소위 말하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혹시 교육에 대한 정의 있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자, 우리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이 행동은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동. 그리고 저는 제 키워드를 계획이라는 말에 키워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계획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연간 계획을 봄에 꼭 세우잖아요. 거기 세우고 월간 계획, 또 주간 계획, 소위 말하는 시간표 같은 것도 짜고 하는 이유가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뭐 교육이 계획이라면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우리 나름대로 예측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예측 불가능할지라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쭉 교육 정보하는 관점입니다. 저는 이제 제 프로필을 아까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보면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90년도 이제 96년에 군대 갔다 와서 발령을 받아서 경기도 성남동 초등학교에서 한 3년 정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교원대 석박사를 마치고 교육개발원에서 2004년도에 입사를 해서 7년만 있다가 지난 11년 9월에 저희 대학에 왔는데 주로 교육개발원에서 했던 연구가 교육정보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처음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우리 전북에는 2개 학교 있죠? 전주고 전주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라디오를 이제 인터넷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5년간 진행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EBS 수능 강의 연구나 군 일러닝 뭐 각종 디지털 교과서 연구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초연결화, 초자동화, 초개인화로 얘기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초연결화입니다. 초연결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연결화랑 다르다는 거죠. 기존의 연결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인데 이제는 사람과 공간,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시겠어요? 저도 제 핸드폰 한번 하면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핸드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왼쪽 하단에서 이렇게 내리면 하루 동안 받은 메시지가 이렇게 뜹니다. 즉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동안 받은 메시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쉬어 보실래요? 저도 쉬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넷,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한 29? 대충 한 20개, 좀 29개, 30개 가깝죠. 근데 이 중에서 인간한테 받은 메시지가 몇 개나 되세요? 다행입니다. 저 아까 보니까 맨 위에 하나 떠 있네요. 박시현 대표님이 뭐라고 막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출금, 자동화 메시지, 뭐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미 어느샌가 여러분들 뭐 제가 뭐 특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느샌가 사람보다는 기계한테 더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쌍방향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된다면 이제는 메시지를 어쩌면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만의 연결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 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전주에 이사 오면서 전원주택으로 왔습니다. 세종에 좀 살다가 세종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파트촌이라는 게 조금 어느 날 갑자기 좀 실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어릴 때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반지하 뭐 지하 홍수만 나면 항상 잠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데서 살았어요. 예를 들면 24층 아파트면 23층. 24층은 안 사는 이유는 아시죠? 저 땡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파트 구하는 건 되게 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27층 산다. 뭐 현대 에코로도 살았는데 거기 21층인가 그러면 20층에 살고. 항상 꼭대기 살다가 세종에서 이렇게 탁 내려다 보이는데 그 금강이라 이제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거든요. 어느 날 딱 보는데 안개가 자욱한데 위에 삐죽삐죽 그 아파트만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치 딱 그렇게 거실이 아주 전망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킹콩이라는 영화 아세요? 킹콩 1에 보면 애가 그 봉오리에서 이렇게 여기 중턱에 앉아가지고 탁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딱 그 느낌에서 내가 이 킹콩처럼 살고 있구나. 이 삭막한 밀림에 아파트 밀림에. 그래서 바로 21년도에 바로 여기 전주 저 중인동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많아요. 네.
뒷집하고 옆집이 자꾸 털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제 핸드폰에 보면 제 핸드폰으로 집이 안전 연결이 다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저희 집 이게 또 중계가 되니까 막 이거 사생활이 좀 있죠. 그래서 다른 집 전체적인 건 안 보여드리고요.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카라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제 중국산 아주 싸구려입니다. 그래서 보면 집의 창문마다 다 센서가 붙어 있죠. 카메라가 한 두어 대 있고요. 그죠? 카메라 보면 현장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저한테 문자가 팍팍 떠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갔는지.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뭐 현관문 같은 것도 저 핸드폰 딱 들고 100m 안에 들면 GPS에 의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든가, 누가 손님이 오면 임시 비밀번호를 준다든가, 또는 뭐 원격으로 PC를 켜고 또 원격 데스크탑을 위해서 전자결제를 한다든가. 거의 저는 핸드폰을 거의 모든 업무를 합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업무 공간이 KTX와 PC방. KTX는 딱 1시간 2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1시간 20분 동안에 할 일을 가져갑니다. 물론 깊은 사고가 있는 그런 건 안 돼요. 약간 통계 처리한다든가 뭔가 단순하지만 뭔가 시간이 걸리는 일들. 그러면 딱 내리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하기 싫은 일들을 엄청 하게 됩니다. 최고의 업무 공간이고. 또 서울에 가면 이제 PC방. 여러분들 PC방 잘 안 가시죠? 저는 진짜 최고 좋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이 일단 엄청 빠르고요. 화면이 커요. 40인치 이상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있는 거 30인치 정도 되는데 그것도 크다고 했는데 40인치 더 커요. 대신 뭐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켜서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PC를 그냥 집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정말 참기 어려운 건 아이들의 욕. 근데 요즘 또 에어팟 탁 끼면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편안한 뭐예요? 그 안락 의자. 그러니까 이게 자려고 하면 여러분들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일하다 보면 왜 이렇게 꿀잠인지 몰라요. 이렇게 자는 거. 여러분도 지금 아마 어쩌면 꿀잠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을 깨워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초자동화. 초자동화라는 것은 먼저 자동화를 봐야 되는 건데요. 자동화는 소위 말해서 인간이 모든 거를 데이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 짜놓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상 인간이 다 모든 걸 다 사고를 해요. 사고를 하고 그 사고에 따른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계는 계속 그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근데 초자동화는 뭐냐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서 대응하는, 소위 말하는 지능화라고 얘기하죠.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깊숙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예로 얘인데요.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졸리시죠? 이제 손들 시간입니다. 사지선다. 4천만의 퀴즈. 사지선다. 자, 1번. 둘 다 사람이다. 손들지 마십시오. 자, 둘 다 사람일 것 같으면 질문하지 않죠. 자, 남자만 사람이다. 자, 몇 명 항상 안 들더라고요. 한 4, 5명, 6명. 자, 여자만 사람이다. 자, 둘 다 사람이 아니다. 이분들은 저를 지금 의심하고 계시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하나. 이제 됐습니까? 이제 맞춰봅시다. 자, 남자가 사람이다. 한 12명. 자, 여자가 사람이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여자는 AI입니다. 인터넷의 제인이라는 아이인데요. 그것도 버추얼 아이돌이죠. 지금 뭐 인터넷이 빠르지 않아서 제가 연결을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터니티 제인. 그러면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YTN에서 그러니까 뉴스 앵커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올 거고 한 두 번째 정도에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이 아이가 아무리 화면상으로는 아무리 제가 AI처럼 사람이 아닌 어떤 장면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특히 우리는 말할 때는 이렇게 제스처가 있는데 이렇게 상대가 얘기할 때 기다릴 때 이 손가락 모양이나 다리 모양 약간은 사람은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잖아요. 이렇게 아니죠.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저는 구분 못 하겠더라고요. 로지 잘 아시죠? 요즘 뭐 SKT인가요? 뭐 텔레콤 SKT텔레콤에 광고로 많이 쓰는데 요즘 이렇게 AI들이 우리 이제 CF라든가 웹 드라마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뭐 아이돌은 뿐만 아니라. 자, 그런데 이 로지 같은 경우는 왜 쓸까요? 일단은 마약할 일이 없죠. 음주운전할 일도 없고 스캔들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 친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눈길에 넘어졌다고 사진 올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댓글을 달아요. 어디 아픈 데 없냐, 병원에 가라 등등등.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인간이 아닌 기계, 또 인간 같은 기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죠. 우리 교육계를 또 딥페이크라는 아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동화는 계속해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초개인화. 초개인화라는 것은 개인화라면 1대1 서비스를 의미하죠. 그걸 더 뛰어넘는 또 다른 서비스. 그걸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법칙 볼까요? 이게 롱테일 법칙인데요. 얘의 반대말은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이제 과거의 법칙인데 우리나라에서 혹시 여러분들 제일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 한 번쯤 들어봤을 명동입니다. 실제로 명동이에요. 그래서 2주 전인가 제가 명동 땅값을 검색을 해봤어요.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선생님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1억? 2억이요? 평당이 얼마나 큰 건지 알죠? 이게 1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사각형 거리면 이게 1억 5천, 평당 5억 정도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평당이라면 내가 이런 패드 같은 거를 이렇게 함부로 진열해 놓을 수 있어요? 이 패드를 딱 올려놓으면 최소한 한 1년 동안에 애가 천만 원을 벌어내야 번전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차지한다면. 그죠? 아무 물건이나 놓을 수가 없죠. 그 정도의 그 가게세를 낼 정도의 뭔가 비싼 물건, 잘 팔리는 물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 명동 여러분들 연말에는 가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대로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냥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어릴 때 연애할 때 명동 아내랑 데이트할 때 항상 손잡고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가면 이제 조금 한가합니다. 그때 가보면 그래도 가게 입장에서 보면 손님들이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손님들이 올 때마다 1대1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뜩이나 가게세 내기도 힘들 텐데 직원들을 뭐 몇십 명씩 구비해서 준비해서 손님 하나하나를 대응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간상을 봅니다. 저 사람 살 건지 말 건지. 저도 이제 50대가 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저를 이렇게 예전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가끔 저를 쳐다봐요. 특히 아내랑 손 들고 가면 물건을 살 거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파레토 법칙이에요. 20%의 VIP가 전체 매출액의 80을 차지한다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아마존이 되면서 이게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비싼 땅에다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저기 산골 농촌 어디에다가 평당 몇천 원도 안 되는 그런 데다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상하지만 않게 잘 보관해 놨다가 어쩌다 찾는 물건이라도 파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동에서는 잘 팔리는 물건을 놔야지 얘가 놨다가 잘못 나가지고 1년 내내 한두 개밖에 못 팔면 가게에서 1,000만 원 이상은 못 내는 거예요. 그 무게 걔가 차지하는 그 공간만큼. 그런데 이제 저기 어디에다서는 누군가 찾기만 하면 거기에서 택배비에다가 자기 이웃만 난다면 팔 수 있는 거죠. 그 꼬리가 이렇게 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롱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롱테일을 합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매출액이
잘 안 팔리는 20%가 전체 매출액의 잘 안 팔리는 80%가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제는 VIP가 아니라 어쩌다 찾는 것. 다시 말해서 이미 경제계 입장에서는 1대1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우리 교육계는 어떤가요? 사실 쉽지 않죠. 1대1도 어렵고 1대1은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경제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서 멀티 페르소나. 사람마다 항상 똑같은 서비스를 해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우동을 좋아한다 해서 맨날 우동 서비스를 해요. 우동 드실래요? 우동. 아니죠. 그죠? 어떤 때는 진짜 라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저는 항상 고민되는 게 있어요.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먹을까. 그죠? 짜장면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렇게 약간 고민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 나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의 뭡니까?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서비스하는 거. 1대1 개인화를 더 뛰어넘는 서비스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계는 언제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제 1대 다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1대1 서비스, AI를 이용해서 1대1 서비스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나 우리 사회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20년 뒤 직장을 얻고 살아갈 그 세상에서는 직업들이 완전 변한다는, 이거 진짜 오래된 자료죠. 10년도 넘는 자료인데 텔레마케터를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요. 대표적인 게 제가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하이패스. 그죠? 명절 때마다 이렇게 오고 갔을 때 아마 느꼈을 겁니다. 과거 한 7, 8년 전에 하이패스가 뭐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사람이 하는 하이패스는 몇 개 안 됐어요. 이제는 하이패스가 훨씬 많죠. 심지어 아예 사람도 없는, 그죠?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 논산 천안 가는 데는 사람도 없어요. 칸막이도 없어요. 그냥 쓱 지나가면 요금 다 정산되고 이런 세상이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직업을 없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도 엄청 생깁니다. 그죠? AI라든가 디지털로 이용해서 여러분들 자동차만 보십시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작년 겨울입니다. 작년 겨울에 뉴질랜드에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총장님 모시고 출장을 가는데 틈틈이 또 거기까지 갔으니까 여행도 하루에 이제 2개 이상 기간 방문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출장 또 보고서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틈나면 멀리 갔어요. 근데 보니까 몇백 킬로를 탔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런데 운전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차가 10년이 넘은 차라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세상에. 저는 이제 크루즈 기능은 있어요. 악셀레이터 안 밟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속도 제한이 있는 곳에는 자기도 모르게 왕 붓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탁 놓고 가니까 되게 편해요. 그런데 요즘 차는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면 삐삐거리고 잘 안 움직여지고 그러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앞차의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차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는 꼭 저를, 이전에는 앞에 차가 있으면 시야가 답답해서 뭐 추월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 그랬거든요. 지금은 일부러 저 앞에 차에다 멍 해가지고 딱 그 뒤에 붙입니다. 그러면 애가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마치 보이지 않는 선 가지고 저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저를 견인해 가는 느낌. 운전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다 그런 게 뭡니까?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자동차만 해도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 전자 산업이 돼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직업도 이루어지고 또 제일 큰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육이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우리 교육에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자료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육이 이게 교육인데 빨리 분홍색이 교육이 기술을 앞서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사회적 고통이 따른대요. 아마도 이걸 우리도 경험했죠. 언젠가요? 코로나 때. 교육 격차 엄청 심각했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하대요. 근데 그러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학교에 있다가 갑자기 가정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원격 교육이 안 돼서 어느 날 사라지고 어느 날 새롭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차이가 있었던 것은 디지털 역량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걸 일치시키거나 교육이 앞설 때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일치시킬 때는 어떤 때일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농경사회 때 그렇죠. 그죠? 제가 4차 교육과정인가 5차 교육과정 적용 세대일 겁니다. 자, 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 진짜 농업이라는 과목을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그 정보센터 있잖아요. 클릭 해가지고 그 4차, 5차를 다 하기로 진짜 중학교 선택 과목에 농업이 있더라고요. 자, 농업 시간에 저는 배운 게 기억이 나요. 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배웠습니다. 벽시 있잖아요, 벽시. 벽시 여러분들 고르는 방법 아세요? 좋은 벽시 고르는 방법. 어떻게 골라요? 네? 그렇죠. 소금. 야, 소금 막 웅성웅성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 전북 맞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난 토요일 날 저기서 경기도 갔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알고 있는데도 말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벽시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물은 얼마큼 넣어야 돼요? 아, 또 먼저 얘기하시네요. 계란을 띄워서 비중을 맞춰야 됩니다. 뭐 시골에 비중계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습도계가 있습니까? 온도계가 있습니까? 비중계가 없으니까 비중계는 그 당시에는 이제 첨단 기구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계란을 띄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문제. 그러면 계란을 얼만큼 띄워야 될까요? 네? 아니요, 땡. 아, 드디어 틀렸습니다. 네. 얼마큼이요? 배운 거 기억나나요? 맨날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 네.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보일 때 그만큼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딱 넣으면 이제 한 4분의 3까지 찬 거는 가라앉을 거고 그 위에 하나는 뜨겠죠. 자, 이거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어때요?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이 나의 최고 신기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충 누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맛을 본대요. 짠맛을. 뭐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탁 보면 짠맛을 알 수 있죠. 근데 나이 연세가 드시면 그것도 잃으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반찬이 그렇게 맛있는데 어느 날부터 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다시 말해서 그러한 기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교육과 기술이 일치할 때는 바로 써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GPT만 볼까요? 여러분들 챗 GPT 나온 게 22년이었습니다. 3.5 나온다니까 와, 나 교육계에서 난리 났죠.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 가끔 연설하는 거 보면 꼭 앞에 챗 GPT가 쓴 인사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본인 말씀하시더라고. 꼭 2번씩 해요. 열심히 들었더니 지금까지는 챗 GPT가 한 거고요 하면서. 자, 그러다가 얘가 4.0이 나오더니 이미지를 인식하고요. 포옴니 지난 10월 때 나오면서 멀티로 진행하고요. 지금 얼마 전에는 이제 챗 GPT라는 용어를 안 쓰고 오픈 AI 원 옴니가 발표가 했습니다. 자, 앞으로 아직까지는 챗 GPT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아직까지는 챗 GPT가 어떻게 하냐면 음성 인식 하거든요. 음성 인식하면 어떻게 하냐면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를 서버에 넘겨서 다시 서버가 텍스트로 전달하고 그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처리가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참 잘한다.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냥 얘는 그냥 참 잘한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 잘한다. 음성을 그대로 텍스트로 변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 자체를 입력받고 표정을 입력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어 교육에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최고의 수면제가 영어거든요. 저 불면증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뭔가를 옆에다 틀어놔야 돼요. 근데 또 이어폰을 끼면 귀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볼륨 2 있으면 너무 작아서 제가 안 되더라고요. 2 정도 넣고 베개에다 놔요. 그러면 자다 보면 약간 끔적거리면 애가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면 안 들리죠.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잘 좀. 특히 영어는 아주 쥐약이에요. 딱 들으면 5분 단 안에 말은 5분 단에서 코곤대요. 근데 영어만 들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가끔 다큐멘터리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이비 과학이죠. 초고대 영화 이전에 고대 이집트 이전 문명 어쩌고저쩌고 또 성경 관련된 이야기 이상한 것들 한 번은 양자학에 푹 빠졌어요. 양자하고 이 디지털 세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양자학에 이해는 못하지만 계속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런다든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교육이 기술을 앞서지 못하면 이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하니까 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 아주 심플하죠. 기술을 끌어내리거나 교육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기술을 끌어낸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 이거 안 쓰면 돼요. 야,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기기 쓰지 말자. 그 스마트폰 중독 너무나 심각하지 않아? 딥페이크, AI 너무 심각하지 않아? 아이들이 과제를 챗GPT로 다 베껴내는데 이거 사고력 증진에 문제 있지 않아? 그래서 다 안 쓰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기술이 뚝뚝뚝 떨어져서 교육과 맞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기술이 그렇게 멈춰 있나요? 우리만 안 쓰면 돼요?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만 인터넷 게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전북은 그래도 좀 덜한 편입니다만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핸드폰을 딱 등교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1교시 시작하기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마지막 수업 끝나고 나서 찾아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되게 착하거든요. 착한 아이인데 뭐 물론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때 한 18년 전이에요. 어느 날 날씨가 엄청 뜨거운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아? 야, 뭐 엄청 덥겠지 하고 말았거든요. 도대체 얘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를 한참 뒤에나 이해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블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더블폰. 더블폰이 뭔지 아세요? 공기계는 그 학교에 내고 자기 핸드폰은 뭐예요? 진동을 해놔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더우면. 재난 문자면 여기저기서 다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이 있어요. 방지하는 기능, 안 울리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뭐 그걸 알림으로 진동으로 놓든 어떤 간에 여기저기서 막 울리는 거예요. 애들 다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난 문자 올 거냐 말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문이 탁 닫고 가더니 바람이 그랬어요. 이러던 아이가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더블폰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교육이 올라가야죠. 교육이 올라가야죠. 기술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기술, 뭐 일반 사회나 경제, 뭐 어른들이 사용하는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교육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열심히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엄청 강조합니다. 기초소양에 보면 기초소양이라는 용어도 이번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 도구, 기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학습 도구로 3R을 얘기해 왔죠. 3R. 그죠? 읽고 쓰기 세마기, 리딩, 라이팅, 에리스메틱. 그걸 이제 언어 소양과 수리 소양을 묶고 디지털 소양을 새롭게 집어넣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코로나 때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최소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보자. 그래서 디지털 소양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주도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원래 우리가 이제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에는 2015에서는 자주적인 인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주적. 근데 이 말을 자기주도적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주도적과 자주적이란 말은 다 스스로 한다는 의미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약간 자주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혼자 집에서 내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물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주도라는 말은 어때요? 뭔가 다른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느낌, 뭔가 끌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자기주도성이란 말이 강조됐던 것은 바로 2020년도에 발표했던 이 문서 때문입니다. 바로 디지털,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도에 발표했던 거죠. 자,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요. 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하면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발표하는데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문서인데 기존의 문서하고 좀 색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빨리 넘겨도 여러분들 금방 찾을 거예요. 어때요? 뭔가 색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색이 다르잖아요, 색이. 여러분들 정부 문서들 보면 다 파란색 계통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핑크빛 들어간 문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문서가 처음이었어요. 아니에요? 본 적 있어요? 실제 AI 시대는 차가울 수 있다. 사람보다는 기계와 소통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따라서 따뜻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을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그 인공지능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제안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한마디로 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우리 아이들의 핵심 역량으로 키우겠다. 이거를 이제 2020년 그 문서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이니 뭐 정보 시수 등을 이렇게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